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입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 소방학개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죠? 이제 연속 파트가 거의 끝났어요. 이제 14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기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147번 문제는 연기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보십시다. 연기는 공기보다 고온, 일단 고온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천장면의 하면을 따라 순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연기가 올라가서 여기 천장이 있으면 이 천장을 타고 여러분들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으로, 그죠? 순방향으로. 당연히 역방향으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순방향, 자기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쭉쭉쭉 나가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외기가 건물 내부의 공기보다 따뜻할 때는 건축물 내부에서 하향으로 공기가 이동하며 이러한 하향 공기의 흐름을 역굴뚝 효과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역굴뚝 효과 뭐라 그랬어요? 자, 외기가 온도가 어떨 때? 따뜻할 때. 그죠? 여기 내기가, 내부 기류가 온도가 차가울 때. 그래서 여름철에. 자, 이렇게 되면 온도차가 생긴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공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했냐면 외기 쪽의 온도가 높다 보니까 높은 온도를 가진 공기는 그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위쪽으로 올라가서 차가워진 공기 쪽으로 들어가면 얘가 다시 차가워져서 아래쪽으로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 내부에서 하향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건 건물 내부에서 하향으로, 외기는 위로 올라가고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내려가고, 얘를 우리가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역굴뚝이라고 한다. 기억하시죠? 자, 세 번째. 저층 건물에서는 굴뚝 효과에 의해 연기가 상승하고 고층 건물에서는 열, 대류, 화재, 압력과 같은 영향 및 바람의 영향, 통로 등에 따라 연기 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굴뚝 효과는 일반적으로 무슨 건물? 그렇죠. 고층. 자, 이런 열, 대류 이동, 화재 압력.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저층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한다라고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네, 3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 됐습니까?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4번은 유동 속도에 대한 거 우리 지난번에 풀었던 거죠. 그죠? 유동 속도 제가 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수평, 수직, 그리고 계단 실내일 때 속도. 자, 그리고 148번 볼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건축물 상하층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 기압차 때문에 건축물 하부에서 외부에 찬 공기가 유입되고 건물 내부의 더운 공기가 천장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수직 공간을 타고 빠르게 연기 또는 기류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다.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굴뚝 효과 또는 스택 이펙트, 연돌 효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다라고 하면 겨울철에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바깥쪽 공기의 온도가 낮을 때, 그렇죠? 그리고 내부 온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아까 역굴뚝과는 조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낮은 공기는 어디로 내려온다? 아래쪽으로 깔린다, 아래쪽으로. 자, 근데 얘가 이제 압력차에 의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뜨거운 공기는, 데펴진 공기는 다시 어떻게 된다? 위쪽으로 상승을 한다. 그죠? 상승을 해서 뭐 여기가 천장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쪽으로 이제 다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 내부에서 공기가 어디 쪽으로? 위쪽으로 쭉쭉 올라가는 현상.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굴뚝 효과.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겨울철일 땐 상관이 없는데 언제를 가정했을 때가 문제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때가 문제다. 그러니까 화재 시에 무조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흐름이. 건물 내부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물 내부에 있는 어떤 수직 공간, 뭐 엘리베이터라던가 또는 위쪽으로 이어져 있는 뭐 파이프, 피트, 덕트 이런 애들을 타고 연기가 빠르게 올라간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건 이런데 계단실. 그러니까 한 층에서만 연기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건물 전체가 어떻게 된다? 연기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된다. 굴뚝 효과가 그래서 위험한 거다. 그래서 이 경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기는 점점 더 뭐를 받을 거다? 가속을 받을 거다.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굴뚝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 그래서 14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굴뚝 효과는 결국 뭐에 의해 생기는 거냐면 이런 온도차.
또는 공기의 어떤 밀도차, 또는 어떤 공기의 압력차,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할 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자, 이제 14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굴뚝 효과 등의 내용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1번, 역굴뚝 효과는 화재 시 외부 공기는 상층으로 유입이 되고 실내 공기는 건물 하부로 유출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역굴뚝 효과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결국은 공기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건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디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상층으로 유입이 되고 하부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역굴뚝 효과에 대한 정의니까. 두 번째, 실내 천장 쪽의 고온가스와 바닥 쪽의 찬 공기의 경계선을 우리는 중성대라고 한다. 자, 제가 이 경계선을 중성대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중성대는 뭐라 그랬어요? 중성대. 우리 중성대가 뭐였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내부 압력과 외부 기류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 지점? 같아지는 지점. 그럼 이렇게 고온가스와 바닥 쪽의 찬 공기의 경계선,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쵸? 지금 여기서 잘못된 건 2번이에요. 그죠? 2번이 이미 잘못된 거고. 3번, 굴뚝 효과는 수직 공간으로 이동하는 온도차, 압력차, 기류 이동을 다 포함하고, 네 번째, 연도력과 굴뚝 효과는 실내외의 온도차로 인해 공기 부력의 압력차로 연기가 어디를 상승하는 현상? 그렇죠. 수직 공간을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답을 몇 번으로? 2번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150번 보겠습니다. 연기 유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건물 내부나 외부 온도차에 의해 연기의 유동이 생기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굴뚝 효과라고 얘기한다. 맞죠? 두 번째, 연기는 화재실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온도는 급속히 하강하고 두께는 거의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막 연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럼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 중심부는 온도가 뜨겁겠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조금 어떻게 될까요? 하강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연기층의 두께는 일반적으로는 막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갑니다. 일정하게 갑니다. 좀 변화는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세 번째 보세요. 수평 방향의 연기 상승 속도는 외부 풍압 영향이 없다면 평균 0.5에서 1이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다 맞는 거고. 자, 여기 4번 보세요. 중성대의 위치는 건물 내외의 온도차가 클수록 올라간다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얘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건물 내외의 온도차가 크다라는 건 뭐 예를 들어 내부 온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외부보다. 그러니까 이 온도차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화재가 어떻게 났다? 크게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뜨거운 공기가 더더욱 빠르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위쪽으로, 천장 쪽으로. 맞나요? 그럼 여기에 쌓이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빠르겠죠. 뜨거운 공기가 쌓이는 속도가. 그러면서 여기 처음에 이 정도 있던 중성대가 이 위쪽에 계속 연기가 쌓임으로 인해서 얘가 점점 어떻게 된다, 제가 항상 하강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성대는 위험한 상황이 형성이 되면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항상 어떻게 된다?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고 소방관들은 진입을 했을 때 중성대 위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중성대 위쪽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찬 상태고 뜨거운 열로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들어가는 건 다 중성대 어디로? 하부. 왜냐면 아직 중성대 하부는 뭐가 많아요? 공기가 그나마 조금 많은 쪽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중성대는 점점 내려온다 그랬죠. 그럼 빠르게 우린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죠? 자, 4번이 틀린 거고. 다음 151번. 건축물 굴뚝 효과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높이 영향 주죠. 화재실의 온도. 왜냐면 이게 커지면 온도차가 커질 테니까 더더욱 현상은 심해지겠죠. 건물 내외의 온도차 마찬가지죠. 근데 층의 면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층의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층의 면적당 가연물이 또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면적, 단순하게 면적 가지고는 우리가 따질 수 없다. 왜냐면 아니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안에 가연물이 하나도 없으면 굴뚝 효과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오케이. 자, 152번입니다. 연기 유동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제가 연기가 유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팽, 굴, 풍, 공, 피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공기의 팽창.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부력이라는 걸 가지고 그죠? 공기가 점점 팽창을 한다. 그러니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위쪽으로 붕 하고 떠오르는 거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영향을 준다. 팽창. 그리고 굴뚝 효과.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리고 외부 풍압 영향 주고요. 공조 설비 영향 주고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사기처럼 피스톤 역할을 한다 그랬죠? 피스톤 효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유동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뭐예요? 요 산소 농도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나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 참고하셔서 151번, 152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건물 화재 시 실내와 실외 정압이 같아지는 경계면이 형성된다. 압력이 같아지는 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성대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건물에 갔을 때 이런 건물이 있어요. 자, 굴뚝 효과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그죠? 공기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따졌을 때 얘를 중성대라고 하면은 이 중성대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아래쪽은요. 아직은 이 외부 공기압이 더 센 지점이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세져요? 내부 쪽. 즉 여기에 데펴진 공기의 압력이 더 세진단 말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들어온 애들이 처음에는 본인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내부 쪽에 지금 뜨거운 게 계속 있으니까 이 뜨거운 거에 의해서 데펴져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는 내부 공기의 성질을 갖게 되거든요. 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부 공기보다는 뭐가 많아져요? 내부 공기가 많아질 거야. 맞나요? 근데 그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의 압력이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을 우리 뭐라고 한다? 중성대라고 얘기하고 자 중성대 위쪽은 그럼 내부 공기가 더 많은 거잖아요. 결국 그 내부 공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펴져서 올라간 공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중성대 위쪽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위험하다. 이 위쪽으로 화재 진입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진압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항상 어디 쪽? 중성대 아래쪽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정답 몇 번? 1번. 요건 중성대에 대한 설명이고 제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154번 같이 한번 볼까요? 중성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실내 정압과 실외 정압이 같아지는 부분을 중성대라고 한다. 이게 실내가 두 번이 들어갔더라고요. 요거 실외입니다 하셨죠? 실내와 실내가 같아진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잠시만요. 그죠? 실외로 좀 바꿔주십시오. 실외.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죠, 지금. 두 번째, 중성대에서 압력차는 0이 되고요. 그죠? 중성대에서 멀어질수록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는 점점 커지죠. 그래서 중성대 위쪽은 내부가 더 세고 중성대 아래쪽은 외부가 더 세고. 그죠? 그리고 중성대는 보통 개구부 또는 어떤 이제 문 이런 게 있으면 보통 중간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이 네 번째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닥 쪽의 압력은 실내압이 실외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에 가보면 여기가 바닥이에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자,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땐 아직은 어디가 더 센 거예요? 실외 쪽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설명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자, 요거 잘 보시고. 155번. 연기 제어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제가 요거 3개 있다 그랬죠. 희배차. 희석, 배기, 차단. 그죠? 소화는 따로 없다. 자, 희석은 연기 농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죠. 농도를 낮추는 거. 농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겠죠. 즉, 산소를 불어넣는다던가. 또는 연기를 빨리빨리 바깥쪽으로 빼준다던가. 그죠? 배기. 요거는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배출을 하면 희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차단은 뭐예요? 차단? 내가 그 실에 연기가 많이 찼어요. 불이 났어요. 그럼 그 실 자체를 차단을 해서 다른 쪽으로 뭐가 넘어가지 않게, 연기가 유입되지 않게. 맞죠? 차단에 대한 개념도 들어간다. 자, 희배차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6번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열 전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열 전달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나요? 전대복. 그래서 전도는 뭐 고체 또는 정지유체. 그죠? 대류는 액체, 기체. 얘는 유동하는 유체. 자, 복사열은 뭐가 없다. 얘는 중요한 게. 얘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매개체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정리를 좀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대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7번입니다. 하나의 물체. 자, A라는 물체와 서로 다른 물체가 서로 부딪혔대요. 그래서 서로 간의 분자 충돌 등에 의하여 전달되는 열의 현상. 자, 이렇게 분자 충돌이란 말이 있으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고체 가연물에 가보면 뭐 예를 들어 이게 냄비 손잡이래요. 아셨죠? 내가 만일 여기를 가열을 하면 또는 젓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젓가락. 그럼 여기 하나하나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고체 분자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고체 분자. 고체 분자. 자, 처음에는 요 끝에 있는 애만 뜨거울 거예요. 그죠? 끝에 있는 애들이 이제 뜨거 하면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양옆으로 막 움직이면 옆에 있는 애들도 어떻게 돼요? 옆에 애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맞을 거 아니야, 그지? 열 받지. 그러니까 열이 올라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또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럼 또 옆에 있는 애를 또 쳐. 그 옆에 있는 애 입장에서 또 계속 막고 있으니까 또 계속 여기서도 얘가 열이 받겠죠, 그죠? 또 열이 올라. 그죠? 그러니까 옆으로 계속 이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만 뜨거워지다가 이제 이쪽으로 점차 열 전달이 되는 거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가 직접적인 어떤 접촉에 의해서 열 전달이 되는 걸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보통 언제? 화재 초기에. 그죠? 많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158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체나 정지유체 내에서 온도 구배. 근데 온도 구배가 뭐예요? 온도차를 얘기합니다. 하셨죠? 온도 구배, 온도차. 그래서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건 여러분들 온도차는 일단 고온이라는 물질이 있고 저온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두 개가 이제 서로 다른 뭐를 가질까요? 온도를 가지니까 이게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 차이에 의해서 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고온에서 어디로? 저온 쪽으로 열이 이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온에서 어디로? 저온으로. 됐습니까? 이 온도차가 존재하는데 매질, 이 매질이라는 건 그냥 물건, 그 물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 전달 방식.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얘죠.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다음 159번. 기체보다는 그죠? 고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열 전달. 계속 뭐예요, 지금? 전도입니다. 됐나요? 지금 다 전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160번. 공기의 이동이나 유체 흐름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현상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대류라고 얘기하죠.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공기가 불이 나면 뜨거운 공기는 제가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위로 상승한다. 이 이유가 다 결국 뭐다? 대류다. 또는 이제 추운 날 온풍기를 틀어놓으면 이 온풍기가 처음에는 일부분만 따뜻하게 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전체 공간을 다 데피잖아요. 그죠? 뜨거운 공기가 전체 공간을 다 데피잖아. 이것도 다 뭐예요? 대류죠, 대류. 그리고 화재가 났는데 천장에 있는 감지기가 동작을 합니다. 천장에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동작을 합니다. 이것도 다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류죠, 대류. 다 대류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 다 대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정답을.
그리고 여기 지금 비화라는 게 나오는데 비화는 제가 뭐라 그랬죠? 산불화재에서 이제 나뭇잎에 불이 붙어서 떨어지는 거. 그죠? 자, 161번. 체육관과 같이 천장이 높은 건물은 화재 초기에 연기가 천장까지 잘 못 올라간대요. 연감지기를 설치해도 감지가 어렵대요. 이렇게 연기가 잘 올라가지 못한다. 그럼 이게 뭐가 잘 안 된 거냐면 연기가 위로 못 올라간 거잖아. 그지? 열 전달이 잘 안 된 거잖아요. 연기가 위로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열 대류 현상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맞나요? 정답 2번. 자, 162번. 다음 중 복사 에너지에 관한 법칙에 대하여 맞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는 전도에 관한 법칙이 있었고 대류에 관한 법칙이 있었고, 그죠? 요 계산 문제로 이제 나오게 된다면 혹시나 복사에 대한 계산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열전도를 구하는 공식은 요런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가 무슨 법칙이에요? 퓨리어 법칙. 열전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K는 계수값, A는 면적, 델타 T는 온도, X는 어떤 그 물체의 두께, 고체니까 두께가 존재. 얘가 중요하다 그래서 두께. 두께가 꼭 들어가 준다라는 거. 그리고 이 두께를 빼면 대류 공식이 나오는데 대류 공식은 두께가 없죠. 고체 기체 쪽이니까 그죠? 핵 HAT. 그래서 계수값에다가 면적 곱하기 온도 차. 자, 복사는 얘는 제가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 스테판 볼츠만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강조했었죠.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우리가 Q다라고 하면은 시그마에 입실론에 A에 T1의 4승, T2의 4승, 얘가 복사열이죠, 얘가.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복사열을 구할 때 이 시그마 값, 얘는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상수값. 얘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5, 6, 7, 8.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얘는 일반적으로 검정색 물체면 흑채고 1이라 그랬죠. 그죠? 흑채면 그냥 1이라고 보면 된다 그랬고, 얘는 면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적. 그죠? 그리고 얘. 자, 얘가 이제 뭐냐면 절대 온도. 자, 절대 온도는 더해서 켈빈. 그래서 이 복사열은요, 절대 온도의 몇 승에 비례합니까? 4승에 비례합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열전달 면적에 비례하죠. 열전달 면적에 비례하고, 스테판 볼츠만은 복사 에너지에 관한 법칙이고, 복사 에너지는 열전달 면적에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있죠. 그죠? A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63번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 자, 상수값을 만일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제가 5, 6, 7, 8이라고 말씀드렸죠. 5, 6, 7, 8. 그죠? 5, 6, 7, 8. 그래서 거기 가보면 우리가 5, 6, 7, 8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보기 몇 번이에요? 2번이네요. 2번. 교환에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책에는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셨죠? 5, 6, 7, 8 찾아주시는 문제고. 자, 그리고 이제 164번 보겠습니다. 천장 Z 흐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천장 Z 흐름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불이 났을 때 열 기류가 위쪽에 올라가서 여기에 층을 이룬다 그랬죠. 맞나요? 또는 연기가 올라가서 층을 이룬다 그랬죠. 이 흐름, 이 층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장 Z 흐름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얘가 일반적으로 요 높이에 또는 여기 화염까지 높이에, 그러니까 화염이 뭐 요 정도면 화염까지 높이에 몇 프로 정도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냐면 5에서 12% 정도. 이론적으로. 그리고 얘는 화재 연기가 나오는 게 언제 많이 나오냐면 요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형성되는 시기는 초기입니다. 초기. 최성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헤드와 감지기를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될까요? 이렇게 감지기나 헤드를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요 안쪽에. 됐나요? 그래야 불을 감지할 수 있겠죠. 화재 플럼의 부력에 의해 발생하며, 그렇죠, 천장면을 따라 빠르게 흐르는 기류를 얘기한다. 화재 플럼이라는 건 얘가 약간 멀리서 보니까 무슨 모양,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저런 모양이 나타나더라.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는 2번이다라는 거. 자, 165번. 다음 중 청량 제트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화재 플럼 부력으로 천장을 따라 빠르게 올라간다. 맞죠? 2번. 화원의 크기, 화원의 위치, 화원에서 천장 높이 영향을 받죠.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세 번째. 스프링클러 헤드나 화재 감지기는 영향 범위를 피하여 설치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천장 제트 흐름의 두께는 5에서 몇 프로? 12% 범위 내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 제트 흐름도요,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출에 가보면 있으니까 이 문제가 잘 정리를 해 주시고. 16번. 살속 깊이 손상을 입어 심한 통증이 있으며 부위가 주로 분홍색과 빨강색 등이고 물집이 생겼다. 물집. 자, 물집 생기면 우리가 수포가 생긴 거라 그랬죠. 수포. 그래서 걔를 우리가 수포성 화상이라고 얘기하고, 몇 도 화상? 2도 화상. 그래서 화상의 종류는 1, 2, 3, 4. 여기가 홍반, 여기가 수포, 여기가 괴사. 맞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가 무슨 색? 흑색.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홍반성이라고 하면은 1도 화상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물집은 안 생겨요. 그냥 빨개지는 거고, 여긴 물집이 생기고, 그죠? 괴사, 요게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괴사나 흑색이. 그러니까 괴사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뼈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 뼈 전까지 화상을 입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뼈까지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에 제가 홍반성, 수포성, 괴사성, 흑색에 대한 내용 넣어놨으니까 같이 정리를 하실 때 저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7번. 폭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제 뻥하고 터지는 거 나왔네요. 1번 보세요. 폭발이란 개방 공간이 아닙니다.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물리적인 화학적 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급격한 압력 상승까지 동반한다. 맞죠? 그죠? 두 번째, 폭발은 지속적인 연쇄 반응. 여러분들, 폭발은요, 지속적인 연쇄 반응이라기보다 그냥 순간적으로 딱 끝나는 거야. 한번 펑 터지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연쇄 반응은 연소의 4요소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리고 폭발은 원인별 분류에서 핵폭발, 화학적, 물리적, 물리화학적이 같이 일어나는 폭발. 그죠? 핵폭발도 따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냥 물리와 화학 정도 구분을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또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폭발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번째, 가스 폭발 조건이란 농도 조건, 에너지 조건. 그러니까 일정량의 연소 범위가 만족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얘가 주어져야겠죠. MI가 주어져야겠죠. 그죠? 점화원이. 자, 그러면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가스가 펑 하고 터질 수 있다라는 거. 가스가 펑 하고 터질 수 있다라는 거. 자, 168번. 폭발의 분류 중 물리적 폭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폭발과, 그죠? 화학적 폭발이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뭐에 의한 구분이냐면 원인별 분류라고 해서, 그죠? 자, 물리적 폭발은 단순 과압 또는 어떤 감압, 어떤 상변화, 이런 거에 의한 폭발이고, 자, 얘는 뭐다? 그냥 화학적인 반응이 동반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선 같은 거 불 때 후 하고 불어요. 후. 처음에 후 하고 불었는데 한 요 정도 됐어.
요 정도 됐는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더 후 하고 부는 거죠. 그럼 이게 풍선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펑 터지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물리적 폭발이다. 또는 이제 물을 끓였을 때 처음에 물이던 게 이제 수증기가 되면서 부피 팽창이 한 1800배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밀폐 용기에 내가 물을 넣고 끓이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 밀폐 용기니까 물이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수증기가 되면서 얘가 부피 팽창이 몇 배가 돼요? 1800배 된다 그랬잖아요. 1700배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으니까 물병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퍽 터지겠죠. 걔가 물리적 폭발이라고. 그럼 걔네들은 얘가 없죠. 화염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화학적인 폭발은요, 다 뭐를 동반해요? 화염을 동반하죠. 그죠? 그래서 얘 종류가 어떤 뭐 산화, 기체, 중합, 분해, 산화, 산소와 화합해서 반응하는 것들, 또는 중합 반응에 의해 폭발하는 것들, 자체 분해에 의해 폭발하는 것들, 그죠? 등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더라. 이런 애들이 있더라. 그죠? 요거 꼭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분류는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168번 있죠, 우리. 요 문제 해설에다가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인 폭발과 화학적인 폭발도 넣어놨고, 또 얘도 넣어놨어요. 그죠? 요거 꼭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 응상폭발이 결국 물리적 폭발이고 기상폭발이 화학적 폭발이다 라고 비슷하게 가면 된다. 근데 얘는 뭐에 따른 분리예요? 폭발을. 상태에 따른 분리라 그랬죠.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 그죠? 그래서 응상폭발의 종류에는 보증알고, 대표적인 게, 그죠? 그리고 기상폭발 같은 경우는 거기 가보면 가스, 분무, 분진, 분해, 증기윤. 가스, 증기윤. 맞습니까? 그리고 분해, 분무, 다 분자로 시작하는 거. 분진. 그죠? 요런 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로 정리를 하셔도 되지만 먼저 168번에서 다른 문제를 풀기 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리적 폭발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하면은 2번이 되는 거고 답은. 그래서 해설 꼭 참고해서 보십시오. 자, 169번. 폭발의 종류가 그 내용과 분류가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자, 분해, 중합, 산화, 이게 다 화학적 폭발이에요. 폭발적인 증발, 이거 무슨 폭발입니까? 물리적 폭발이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죠. 169번의 정답은 4번. 170번. 다음에 말하는 폭발 종류의 연결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분진 폭발, 금속분, 밀가루. 네, 이런 것들은 다 분진 폭발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산화폭발, 과산화수소, 히드라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2번에 가보면 요 히드라진 있죠. 얘는 대표적으로 분해성 물질 중에 하나다.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는 분해 폭발을 일으키는 거지. 나머지는 다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물질들도 한 번씩 보셔라. 이런 폭발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어떤 게 있는지. 그죠? 그래서 물질도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1번 문제 보겠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물질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분류하기도 한다. 자, 기상폭발로 옳지 않은 것은 결국 응상폭발 고르라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 172번. 다음 중 기상폭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분해, 분진, 분무, 증기. 그죠? 정답 4번. 요거는 구분만 잘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173번. 다음 중 응상폭발로 분류하는 게 아닌 거. 자, 요런 가스 폭발은요. 다 뭐예요? 응상이 아니고 이 기체잖아, 여러분들. 기상입니다. 응상은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고체나 액체 쪽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고 기상폭발은 기체 쪽에서 제가 폭발이 일어나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은요. 폭발성 화합물의 폭발, 혼합 위험성 물질에 의한 폭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응상과 기상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책에 가보니까 그냥 아예 응상 쪽으로 구분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틀린 건 몇 번으로? 2번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74번. 요게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분진 폭발에 대한 거거든요. 그럼 요건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분진 폭발부터 해서 뒤에 이제 200번 문제까지 25문제 남았거든요. 빠르게 한번 또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저희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